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부터 해가지고 수학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적용 필요한 그런 수학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경제학은 거의 다 인과성을 분석하는 그런 학문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인과성을 표현할 때 함수를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시각화시킨 것이 이제 그래프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함수를 그래프로 넘기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 사실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등학교에서 좀 수학을 되게 그 암기식으로 배워가지고 단순한 같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학생들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경제학의 내용은 거의 다 이제 최적화 개념인데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최적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분입니다. 미분 개념인데 이 미분이 아까 우리가 본 한계의 개념이죠.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울 때 이때 이걸 가지고 극대극소 찾으려고 미분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슨 옛날에 보면은 나그랑지 함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제약화에서 최적화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본 것처럼 우리는 개념적으로 최적화의 결과물들을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함수성 할성 누르면 알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다룹니다. 여기서는 다룰 필요가 없고,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개념인가 하는 건데, 일단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최적화를 하려면은 한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계주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그 미분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또 이제 뒤쪽에 넘어가시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동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좀 배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산함수를 갖다가 경제학에서 다룰 때 동차성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이 오일러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일러 정리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동차성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개념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 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미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미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보시려면 일단은 편미분까지를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미분을 알고 계시면 개념을 확대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거 없습니다.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하나 다룬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탄력성 개념을 다루고 있거든요. 탄력성은 어떤 수학적 개념이기보다는 학생들이 탄력성을 되게 어려워해 합니다. 막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탄력성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여기다가 다시 한 챕터를 둬가지고 탄력성을 설명을 해놨어요. 탄력성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직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력성 직관. 이것을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 곡선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요것들의 기하학적인 원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배우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로그를 이용해서 탄력성을 갖다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는가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로그를 미분할 수 있는 이제 원리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와 그래프 거기부터 공부를 하죠. 자, 함수 그러면 여러분 함수는 사실 아주 편리한 인과성을 표현하는 도구죠. A, B, C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독립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쪽으로 일단 종속변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립변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원인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이제 반응변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함수로 표현할 때는 사실은 이 안에 내가 원인변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이런 편리한 도구인데, 이거 자체는 구체적인 인과성의 구체적인 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러죠? 그냥 인과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움직이면 이게 2만큼 주는지 충격을 3분의 1만큼 주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그냥 표현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놈을 이용해서 이제 구체적인 수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구체적인 수식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을 때 이 구체적인 수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 구체적인 수식은 경작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식이 몇 승이 나오고 어떻게 되고 뭐 방정식 어떻게 풀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막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 이론이 처음부터 지정을 딱 해주게 돼 있어요. 경제 이론의 틀에 의해서 지정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역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단순한 걸로 경작해서 써먹습니다. 어차피 경작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떠냐면 어차피 다 거짓말 가상의 세계인데 이 가상의 세계를 어차피 표현할 바에라면 좀 더 조작하기 좋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뭐들을 복잡하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경작자들이 써먹는 수학은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꼴을 써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어떻게 그래프는 그릴 것이며 어떻게 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이면 절편을 어떻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래프라는 것이 이제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때 이 그래프 축에다가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변수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죠? Y하고 A, B, C에서 4개의 변수인데 그래프 축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2개를 어떤 놈 2개를 여기다가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그래프 축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그런 변수, 이런 변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도록 하죠. 명시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이 그래프 축에 할당이 안 되는 변수를 암묵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다. 암묵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는 축에 할당이 되어 있는 변수. 축에 할당이 안 되어 있는 변수를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로 할당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임으로 고릴 수 있는 그래프라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변수 2개를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고 아무거나 아니면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마다 또 어떤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공급 그래프다 그러면 수요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축에 여기 뭐가 놓여져 있어요? 여기는 수량이 놓여져 있고 가격이 딱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못이 박아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놔도. 그러나 대부분의 그래프는 얼마든지 이 변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2개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먼저 딱 보실 때 제일 먼저 눈이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아시겠어요? 변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Y는 무조건 종속 변수니까 여기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4개 중에서 Y는 무조건 놓고 이 3개 중에서 X축에 있는 거 하나만 어떤 거 하나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고급 수학으로 조금 이것보다는 고급으로 넘어가면 소위 이제 음함수 정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바깥으로 놓고 이 안에 있는 걸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규칙들은 이미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경작에서는 다 써먹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자체는. 그냥 아무 것이나 놔도 괜찮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세요. 괜찮으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엄격하게 고려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복잡한 정도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부 수준에서는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래프의 이동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래프 이동 원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프는 이동하는 방식이 3가지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특성 3가지. 첫째는 뭐냐면 선상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상이동. 2번째는 자체이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3번째는 기울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울기 변화. 자, 어떨 때 그래프가 선상이동하죠? 그래프가 선상이동할 때는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여서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기술이 돼 있을 때, 아시겠어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때만 선상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하고 Y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Y를 놓고 B를 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어느 점 하나가 딱 찍힐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하나 찍힐 거 아니에요? 찍히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와 C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특정 값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고정이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것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때요? 이게 어떻게 대응돼서 움직이는가를 참고로 찍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그래프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쭉 찍히면 이제 그래프 어디 그래프 나오겠죠. 어떤 모양을 할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찍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 조건들, 그래프 쪽에 안 나온 그런 변수들이 뭐예요? B하고 Y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A하고 C는 어때요?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잖아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는 일정 불변이라고 놓고 원래 그려진 겁니다. 그래프 자체가 원래 그릴 때. 이거 두 개는 원래 일정 불변인 상태에서 두 개가 대응 관계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X가 이쪽에 X축에 있는 B값이 움직였더니 대응해서 Y값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 다른 점 하나로 원래부터 찍혔던 다른 점 하나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선상이동이야. 그래서 선상이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명시적으로, 즉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들 간에 명시적인 변수지역에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 간에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을 때만 선상이동이야. 이때만. 자, 그럼 자체 이동은 뭐냐? 자체 이동은 그래프 축에 안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여가지고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이면 자체 이동이 돼요. 아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그래프 축에 나와 있는 변수가 움직이는 쪽으로 자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죠.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가 움직여서 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가 움직일 때, 변수가 변화를 할 때 이 변화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자, 이건 봐야 알아. 예를 들어서 이거 B가 Y인데 C가 움직여가지고 Y가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C가 움직이는데 C는 여기 없잖아. 그렇지? 축에. 그러니까 자체 이동이고 Y가 높아졌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움직여서 B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건 축이 없으니까 자체 이동이고 B가 늘어났으니까 어때?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규칙이야.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 이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 볼 때 무엇부터 봐야 돼요? 그래프 보면 그래프가 나오면 무엇부터 봐야 돼? 절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는가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부터 봐야 돼. 이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에 의해서 그래프 이동 특성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이것만 계속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함수 관계만. 이 함수 관계는 그래프 이동 특성을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야.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냐, 뭐 B가 늘어나면 Y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걸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보여주긴 하지만 요거 자체가 자체 이동이냐 선상 이동이냐 결정해 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똑같은 기술로 B가 늘어났더니 Y가 늘어났다라고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축이 여기처럼 B가 있고 Y가 있으면 이거 무슨 이동이에요? 선상 이동이지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Y로 된 그래프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B라는 건 이 그래프 축이 없으니까 자체 이동이고 Y가 높아졌으니까 상방 자체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를 잘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은 하여튼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를 안 봐버려. 첼로 고민이 그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래프 이동 특성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학생들한테 시험 같은 경우를 학교에서 내봐도 학생들이 그래프 그려내라고 그러면 그래프는 잘 그려. 정교하게. 이것만 외워오는 거야. 이거 그려놓고 변수 안 쓰면 어떻게 돼?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그래프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대응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변수가 대응 관계인지를 어떻게 알아?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이걸 안 쓴다는 사실이야. 안 쓴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 이 변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사실은.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야. 이 특성을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변화입니다. 기울기 변화는 어떤 거냐면은 이 B라는 것이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가 움직여서 그래프 축에 있는 변수가 움직이되 이 반응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 기울기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응 정도가 달라지면.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곡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격, 수량 표시가 되어 있어.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소주의 수요곡선이야. 소주의 수요곡선. 그럼 이게 소주의 수량이고 이게 소주의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맥주값이 올라가가지고 소주의 수요가 늘었다. 그러면 맥주값은 이 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이동? 자체 이동. 소주의 수요가 맥주값이 높아지고 소주 수요가 늘어야 되죠. 그렇죠? 대체니까. 소주가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이론이 늘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측 자체 이동을 해줘야 돼. 이렇게. 여기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소주가 늘었다. 자,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주 수요를 줄였다. 그러면 소득이라는 건 없으니까 어때? 줄였으니까 좌측 자체 이동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열등제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열등제면 우측으로 하셔라.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분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소득이라고 놨어. 소득, 그 다음에 소주의 수량 이렇게 놨어.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이 그래프가.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주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기술을 하고 있다면 이 그래프에서는 소득이라는 게 이 축에 있고 소주의 수량이 이 축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이동을 해야 돼? 늘었다면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가 없겠네. 줄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득이 늘어서 선상이동을 해서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선상이동이야.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나 이 그래프는 아까 본 것처럼 소득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때? 이렇게 좌측 자체 이동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지? 이건 어디까지나 그래프 이동 특성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론하고 그래프 움직이는 것하고는 이론은 그래프가 움직이는 방향만 설명해 줄 뿐이지 그래프가 선상이동하는 자체 이동하는 건 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 이것은 그래프를 어떻게 축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수학과 경제학의 차이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경제학 책이 수학하고 경제학이 동시에 막 설명도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인 원리하고 경제 이론을 갖다 구분을 처음에 못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경제학이.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경제의 이론은 이론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럼 경제학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밑에 한계값과 미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미분을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차분이라고 하는 것, 차분계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차분계수. 자, 함수가 y는 fx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x, y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이렇게 나왔어. 처음에 x값이 여기에 있었고 x0. 여기 대응되는 y값이 y0였어요. 여기에서 x값이 x1으로 이동을 했어. x1으로. 이 별량이 델타 x야. x 별량. 여기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y값이 이쪽으로 왔어요. y1으로. 이 별량이 델타 y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쯤 되고 이게 한 6쯤 된다. 그러면 이 이동에서 x가 1 움직일 때마다 y는 몇씩 움직였어요? 1 움직일 때마다 y가 평균적으로 몇씩 움직였어? 3씩 움직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 1 움직일 때마다 평균적으로 y가 몇 움직이냐면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분의 3 된단 말이야. 2분의 6 그래서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3 이것을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여기서 이 사이에
x가 1단위 움직일 때마다 y가 3단위씩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1단위당 움직이는 y의 변량이니까 이게 어떤 직선의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가 그거 아니에요? x축에 있는 변수가 1단위 움직일 때 움직이는 y의 변량이 바로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어떤 직선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두 축, 그래프상에 있는 두 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수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3이라고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분계수라고 불러. 이게 차분계수야. 자, 차분계수는 이거 자체가 그러면 x가 1 움직일 때마다 바로 y가 2씩 움직인 게 3씩 움직인 게 아니죠. 그러죠? 진짜로는 아니잖아. 여기를 움직이니까 평균적으로 3씩 움직였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러지? 여기서 여기까지 1을 움직일 때 여기는 3이 못 되게 움직였고 이 나머지는 3보다 더 움직여서 평균적으로 3이 움직인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별량을 크게 잡아 쓰질 않습니다. 이론을 만들 때는 어떠냐면 이제 아주 작은 세계로 이론을 축소시켜서 집어넣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돼. 이 한국이라는 경제를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0과 1 사이의 공간에다가 대응해서 집어넣어. 여러분 고등학교 배우시면서 수의 조밀성 배우셨죠? 이 수와 수 사이에는 또 엄청난 수가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경제 상품이라든지 모든 경제 주체 이 안에다 다 1대1로 대응시켜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렇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 원리상.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미분계를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는 지금 3식이나 이렇게 델타가 2식이나 움직이면서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값을 구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이것을 갖다가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되 어떤 값을 구하냐면 델타 x 변량이 아주 작을 때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작을 때. 이걸 수학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있는 이 x값이 0에 근접하게 조금 움직일 때 이때 이 y의 변량을 구해서 이 값을 구하는데 그렇게 구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이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이것도 원래 값은 무슨 의미를 담게 됐어요? x가 추가로 1따위 늘어날 때마다 평균적으로 y가 3씩 움직였다는 거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x가 추가로 1씩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1씩 변동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렇게 추가로 1씩 변동할 때 움직이는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불러요? 한계값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한계값. 이것을. 한계값은 변량이 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차피 이것을 읽는 거야. 읽는데 이 조건이 만족해야 돼. 이 움직임이 거의 0에 근접하게 조금 움직일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는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써. dx분의 dy 이렇게 씁니다. 표시를 할 때. 이게 미분계수야. 이렇게 잡은 것이. 결론적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똑같은데 변량이 아주 작을 때 읽은 것 뿐이야. 이것을.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갖다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 조금 움직일 때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다가 순간 변화율. 어차피 한계값이야. 똑같아. 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2를 움직였는데 이 델타 이 x의 변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꾸 이걸 한번 표시해 봅시다. 기하학적으로. 처음에 1만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이 델타 x가 1만 움직여서 이만큼 같다라면 델타 x면 델타 y가 이 기울기로 나왔을 거 아니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요 값이니 한계값이니까. 자, 요것이 0.5만 움직였다라면 어떨 뻔했어요? 이렇게 나올 뻔했지. 0.25만 움직였으면 어때요? 더 조금 나올 뻔했지. 0.125만 움직이면 어때요? 더 조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아주 조금 옆에 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옆에 없는 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렇게 연결하면 또 하나 이렇게 나오긴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나오겠지.
이 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이 값이야. 이 값. 이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러.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으실 때는 한계값 그러면은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프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딱 그리면 돼. 이게 한계값이야.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접선으로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것도 현미경 같은 걸로 딱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겠어요? 어차피 이 모양으로 돼 있겠지. 그렇지. 그 옆에 있는 것도 그리는 것인데 아주 근접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것 뿐이지 똑같아. 그림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이 두 개는. 그래서 경제학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때는 경제학도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놓고 설명해도 돼. 똑같은 값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쓰는 거니까 어떤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원리상으로는 좌우지간. 일단 그래프로 볼 때는 이것은 별량이 적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되고 이것은 별량이 크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 아시겠죠? 둘 다가 뭐예요? 한계값이야. 무슨 한계값? 이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한 한계값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페이지로 한번 다시 넘겨봅시다. 4페이지. 자, 4페이지를 보면은 이놈을 갖다가 이제 그래프에다가 쭉 한번 옮겨봤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y는 fx다. 그러면 여기에서 dx분의 dy를 구하라. 어떻게 읽어요? x가 추가로 1단위 늘어날 때 늘어나는 y의 별량입니다. 총 별량. 이렇게 읽어. 이게 한계값이야. 그러면 x값이 여기일 때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딱 그려주면 돼. 이 기울기다.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울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여기 있을 때는 어떠냐? 그러면 여기하고 바로 옆에 있는 놈 하나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지? 이 기울기야. 여기 있을 때는 이 기울기고 여기 있을 때는 이 기울기야. 이런 식으로 쭉 그리면 돼. 그때마다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됩니다. 만약 이게 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 맞닿아서 연결해주면 돼. 두 개씩 주어진다면은 여기처럼 이제 차분계수로 표시해야 한다면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표시하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처럼 1차 미분 dx분의 dy가 여기처럼 0보다 큰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dx분의 dy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지. 여기도 큰 경우고 여기나 여기처럼 어때요? dx분의 dy가 0인 경우도 있죠. 그러죠? 자, 경제학에서는 이런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차 미분 부호가 이렇게 0보다 큰 경우 있죠. 이 큰 경우는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여기에서 x가 늘어나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y가 어떻게 돼? 같이 늘어나지? x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y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변수와 분자에 있는 변수가 어떻게 움직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런 의미를 담게 돼.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분모와 분자의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어떻게 돼? x가 늘어나면 y는 감소하고 x가 줄어들면 y는 어때요? 늘어나게 되지. 그러니까 이건 분모와 분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0이면 어때? 0이면 순간적으로 그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값이니까 수평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 변한다는 얘기야. 분모가 변해도 분자가 순간적으로 안 변한다는 의미를 담게 되는데 그런데 0인 상황을 보니까 어떤 때가 0이야? 꼭지점들이지. 그러지. 극대나 극소가 0이잖아. 그렇지. 물론 0이 아닌 경우도 0이다 하더라도 극대 극소가 아닌 경우가 존재할 수 있지만 물론 수학에서는 그런 가지고 문제를 내겠지만 경제학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것은 극값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극값, 극대나 극소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1차 미분을 0으로 놓고 풀으면 어떤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야 될 때 어떤 이런 것 많이 풀어야 됩니다. 꼭지점 찾는 거 많이 풀으셔야 돼. 그래프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변수로 미분을 해가지고 0으로 놓고 그 값을 풀어서 그 값이 어디에 대응되는가 하고 찾으시면 돼. 아시겠죠? 이게 0 써먹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것은 부호를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y는 fx인데 양이다 이렇게 만약 부호를 써놨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1차 미분부호야.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나고 x가 줄어들면 y도 줄어든다라고 읽어야 돼. 이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이 부호란 말이야. 이 부호. 여기 표시되어 있으면. 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게 늘어나면 이게 줄어든다고 읽어야 돼. 거꾸로 이렇게 읽어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도 어떻게 표시해? 수요 법칙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지. dp분의 dq가 0보다 커 작아. 수요 법칙은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수요 법칙이 만족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읽어야 돼? 공급 법칙이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공급 법칙 아니면 기편제겠지. 그러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미분부호를 활용해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1차 미분부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변화 방향을 의미해. 변모와 분자의 변화 방향이 일치하면 양, 그 다음에 반대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미분부호를 한번 볼까요? 2차 미분부호. 자, 2차 미분은 어떤 거냐면 미분을 한 번 한 걸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1차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미분을 한 번 했어. 이것을 또 x로 또 한 번 미분해. 이렇게 미분을 또 한 번 해. 그러니까 보기가 싫지. 머리가 너무 크잖아. 그렇지.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때? 뒤로 내려.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dx분의 d, dx분의 dy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위에 있어야 할 거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표시를 이렇게 두면. 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 이것도 x, y. 자, 아까 그린 거 똑같이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1차 미분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즉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한 거야. 이게 미분 값인데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대로 읽으면 아까 1차 미분이 어떻게 읽었어? 이것 자체가 0보다 크면 어쨌다고 그랬어? 분모와 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2차 미분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분모에 있는 값이고 이게 분자에 있는 값이잖아. 이번에는. 그러죠?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것의 움직임하고 요것의 움직임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 값의 움직임이. 근데 이것은 알고 봤더니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x의 움직임과 접선의 기울기의 움직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게 2차 미분이야.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x값이 여기서 x값의 접선의 기울기 하나 그려봤어.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서 x값 접선의 기울기 하나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2차 미분이 0보다 커 작아. x값은 늘어났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커져서 작아졌어.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서 작아졌어.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2차 미분은 0보다 작아야지. 이 값은 커지게 작아졌잖아. 그럼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도 점점 어때? 마찬가지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2라면 어때?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그 기울기가. 그러니까 x는 계속 늘어나는데 작아지니까 어때? 이렇게 생기면 전체 다가 2차 미분이 어쩌다는 얘기야? 음이라는 얘기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때? 2차 미분이 x가 늘어날 때 기울기가 점점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0.5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쪽으로 가도 어때?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 2차 미분이 양이야. 양. 이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나오는 일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걸 배우자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얘기 하자는 거야. 체증 체감. 2차 미분 얘기를 한 것은. 자, 체증 체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체증 체감 얘기했었죠. 체증은 어떨 때만 적용돼요? 한계 무슨 정보? 한계 비용일 때 체증이 막 된단 말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뭐 어떤 의사결정 대상을 늘리면 자꾸 비용은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계값이. 수익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가 한계값이. 체감은 수익 정보에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잘 읽으면 그래프만 딱 봐도 이게 수익 정보인지 그래프 비용 정보인지 알 수 있겠지. 안 그래? 체감인지 알면 되잖아. 주류경제학은 규칙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적용하면 돼. 자, 그러면은 체감 체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체감 체증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한번 딱 씌워 이렇게. 그렇게 읽는 거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럼 이렇게 됐겠지? 절대값이 씌워져 있겠지? 이게 0보다 크면 이런 얘기야. x값이 늘어날 때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늘어나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 체증이라고 불러. 체증한다. 요것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체감한다고 불러.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잘못된 용어 같아. 제가 볼 때는. 왜 잘못됐느냐? 이러잖아. x가 늘어난다는 걸 기준으로 이게 체증, 체감이라고 붙여 있는 거야. 거꾸로 x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체증일 때는 x가 늘어나면은 이 기울기 절대값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일 뿐이니까 체증이면 x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지. 같이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x가 줄어들 때는 체감해줘야 되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어떤 대상을 늘릴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 용어 자체가. 무슨 지 아시겠죠? 원래 엄격하게 수학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는 변수하고 이때 이 절대값이 되는 이 값의 변수 방향, 변화 방향이 같으면 체증이야. 다르면 체감이란 말이죠. 어떻게 수학 기호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읽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체감이죠. 이건 어차피 절대값 표현하면 안 하잖아. 이게 자체가 양의 기울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여기는 생각할 필요 없잖아. 이것도 플러스 기울기니까. 점점점 어떻게 높아지고 있잖아. 체증이지. 체증, 체감 이렇게 생겼지. 여기는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여기가 헷갈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기울기는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란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값이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어때요? 수치는 늘어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체증이야 사실. 생각이 선뜻 안 되니까 절대값을 어떻게 취하면 돼? 이것을 갖다가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욱을 만들어 거꾸로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부호만 바뀔 뿐이지 대응되는 기울기는 어때? 똑같은 값이잖아. 이쪽을 읽으란 말이지. 이것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되면 무기울기인데 이거 헷갈리니까 어떻게? 이것도 자욱을 이렇게 내. 이것도 자욱 잘 못 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내라 그러면 어떻게 접을지 몰라가 이렇게 된 사람도 있는데 자욱을 잘 내야 돼. 이렇게 접어서 내면 안 돼. 우아래로 접으란 말이야. 우아래로. 접어서 딱 보면 어때요? 이쪽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쪽에 똑같은 형태를 띠게 되지. 그래서 여기도 체감이야, 체감.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체감, 체증인지 그래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감하는 그래프를 하고 있으면 무슨 변수, 어느 쪽 변수해야 돼? 수익해야 돼? 비용해야 돼? 체감하고 있으면? 체감하고 있으면. 체감은 수익. 체증하고 있으면 비용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딱 보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넘기냐면은, 다시 3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려면 그래프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미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 수식을 넣어서 숫자를 넣어야 답을 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이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사나 CPA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식을 넣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7급을 공부할 때 보면 7급에는 수식 문제가 별로 없거든. 수식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수식을 많이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경제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수학을 기초로 해서 학문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공리 체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학을 그래프를 안 쓰고 아니면 그래프를 안 그려서 문제를 내거나 수식을 안 써서 그래프를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그 기술 속에 다 수학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원리를 모르고는 할 수는 있겠지. 다 외버리면 어떻게 뭐 할지 응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만큼 어때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나중에 복습할 때도 훨씬 힘들어져.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죠? 이 수준에서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준에서 처음 출발이자 끝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는 것 뿐이지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미분 공식이 6개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6개 중에서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데 써먹는 공식은 3개밖에 없어요. 위에 3개. 위에 3개 있는 미분 여러분 그거 못 하시는 분 없으시겠지? 있어도 괜찮아요.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미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사인 미분 하면 뭐가 나올까? 코사인이 나올까? 어쩔까? 막 이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건 수식꼴이야. 수식꼴. 수식꼴이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시험 문제 못 풀으라고 다 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 패러다임에 맞는 수식꼴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아까 당연히 비용 정보를 수학으로 표시한다면 비용 정보는 분명히 체증하는 꼴이 들어가도록 함수를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꼴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문제를 못 내는 거야. 다른 꼴로는. 수익 정보다 그러면 체감하게 만들어내야 돼. 체감하는 원래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체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가 몇 차 함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막 3분의 2차, 막 10차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자체는 그림도 못 그리니까. 고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 3개밖에 안 나오고 이거죠. y는 10 플러스 2분의 1 x의 자승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x의 4분의 3승. 자, 이거 풀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미분을 할 줄 알면 더 이상 미분은 이제 미분 공부는 하산해도 돼. 여기서는 경제학에서는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자, 이 의미가 뭐예요? x를 추가로 1단위 늘릴 때 늘어나는 y의 별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더하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하나 늘어날 때 요것의 별량에다가 x가 1단위 늘어날 때 요것의 별량을 더하고 x가 1단위 늘어날 때 요것의 별량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더하는 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dx분의 t 10 되겠지. 위에 써도 되고 dx분의 t 2분의 1 x 자승 플러스 dx분의 t 3분의 2 x의 4분의 3승. 각각 이 의미가 그잖아요. 그죠? x가 추가로 1단위 늘어날 때 10은 얼마 늘어났느냐, x가 추가로 1단위 늘어날 때 2분의 1 x의 자승은 얼마 늘어났느냐, x가 추가로 1단위 늘어날 때 요것은 얼마 늘어났느냐 그런 얘기야.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더해보면 x가 늘어나봤자 이건 x 영향을 전혀 안 받잖아. 그치? 상수니까. 상수는 미분은 얼마 나와요? 0이지. 자, 그 다음에 요건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미분을 할 때 이 개수값들이 있죠. 이 개수값들은 일단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빼. 2분의 1 dx분의 t x의 자승 놓아두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야. 3분의 2 dx분의 t x의 4분의 3승 됐죠. 요것만 풀 줄 알으면 되겠죠. 이제 그죠? 이것만. 자, 풀으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x의 자승이면 이게 n승이면 어떠냐면은 무조건 n을 밖으로 내리고 x의 2 내린 거 한번 빼줘. 아시겠어요? 1승 마이너스 1승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내리고 4분의 3 x의 4분의 3 마이너스 1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죠? 됐어요. 이거면 여기까지 했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약해. 치수에도 약해.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여기서.
그것은 여러분 거기 그래도 뒤에다가 다 넣어놨어. 꼭 필요한 건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거기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나와 있지. 지수법칙 G-1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 지수법칙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지수법칙. 19페이지 나와 있는 지수법칙 있죠. 그죠? 그것만. 그 애에 나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 많이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대충 다른 것은 다 한다 하더라도 3번 보시면 x의 마이너스 알파승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단 말이야. x의 마이너스 알파승은 x 알파승분의 1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무조건 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수는 그죠? 음수가 없습니다. 지수라고는 건 무조건 양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착각하시는 분 있어요. 일단 거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안 하든 여러분들이 다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일일이 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참조하시라는 얘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다른 것은 하실 필요가 없어. 거기 있는 예로 나온 것만 풀 줄 아시면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구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야. 거기에 있는 것은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 경제학 책을 참조를 하는데 이 공식이 사용되고 있으면 참조만 하시면 돼. 아, 여기 이런 거 있다.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어. 이것은 왜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맞고 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 맞고 품으면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참조할 때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참조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6페이지 이제 편미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편미분. 편미분. 자, 편미분도 뭐 미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y는 f에 아까 지금까지 본 것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사실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였다고. 근데 경제학에서는 변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거의 안 써먹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식은. 대개는 변수가 많이 들어있어.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y는 f에 예를 들어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 변수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미분이 이렇게 표시됐죠. dx분의 dy 이렇게 표시됐잖아. 무슨 뜻이야? x를 추가로 1단위 넣을 때 늘어나는 y 별량이 얼마냐 그런 얘기 지금 한계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여기 있는 모든 변수를 동시에 1단위씩 늘리는 건 아니고 어떤 변수 하나만 1단위를 추가로 늘리면 y는 얼마나 움직일까? 이것도 관심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 어떻게 표시할까? 어떻게 값을 구해낼까? 이게 편미분의 관심입니다. 편미분은 그야말로 편미분이야. 전체로 미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쪽으로만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걸 표시 조금 더 꼬아가지고 꼬부려가지고 라운드라고 읽습니다. 라운드 x2분의 라운드 y 이 표시를 해줘.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걸 딱 보면 x2 말고도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은데 그런데 x2만 추가로 1단위 늘릴 때 늘어나는 y는 얼마일까? 이런 얘기가 바로 이 편미분 기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으니까. 어차피 이것도 뭐예요? 한계값이야. 한계값. 똑같아. 미분은 다 한계값이야. 자,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잖아. 사실은 변수가 몇 개예요? 이게 xn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변수가 몇 개야? n개에다가 하나 더 있어. n 플러스 1개잖아. 그리고 미분할 수 있는 변수가 여기 보면 n개나 있단 말이야. n개나 있는데 이건 이런 말이지. 여타 변수는 그대로 있고 x2만 추가로 1단위 늘릴 때 늘어나는 y의 별량이 얼마나 늘었냐 그 말이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계값이 그러는 한계값이잖아. 그렇다면 여타 조건, 이런 여타 조건 나머지 것들은 다 고정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변수들이지만 이 미분을 할 때는 안 변하고 있으니까 뭐나 마찬가지야. 상수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표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x2 이외의 모든 변수는 상수로 취급한다. 그래서 미분하면 돼.
그러면 아까 미분한 것 중에서 여기서 보면 뭘로 취급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취급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로. 이런 숫자로 취급하면 돼. 이런 자격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 눈으로는 변수로 보이지만 미분할 때는 그렇게 취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경작에서 많이 쓰이는 바로 함수 꼴이 뭐냐면 곱다글라스 생산함수 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Q는 F에 NK 이렇게 생긴 변수야. 뭐 알아도 몰라도 그만이야. 이게 우리 수학을 배우는 것 뿐이니까. 이걸 표시할 때 여기 표시되어 있단 말이야. 2분의 1 N에 3분의 1승 K에 3분의 2승.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꼴입니다. 이것을 효용함수로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야. 효용은 F에 X, Y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똑같은 꼴을 계속 써먹고 있는 것 뿐이야. 이게.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2분의 1, X에 3분의 1승, Y에 3분의 2승. 한쪽만 알으면 나머지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복적인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뿐이니까 하나의 수학으로 하나를 접근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이게 N인데 N이 이게 사실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동, 여기가 생산량이야. 생산,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 이걸 자본량이다 이렇게 부여를 했어. 그래놓고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런 함수꼴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서 생산함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에서 노동을 추가로 한 단위 늘리면 자본은 몇 단위 늘어나는가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한계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어떻게 표시해? 라운드 N분의 라운드 Q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죠? 노동만 추가로 1단위 늘릴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 얼마냐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해라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미분하면 되지. 그대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N 말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나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분할 때는 이런 상수들은 어때요? 다 빼놓고 미분한다고 그랬죠? 놓아둬. 그러니까 2분의 1 K의 3분의 2는 놓아두고 어차피 미분이 나오니까 이것만 미분이 되는 거죠. 곱하기 DN 라운드 N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셈이죠. 결국 미분을 다 하고 나면 원래는 이제 이거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라운드 N분의 라운드 2분의 1 N의 3분의 1 K의 3분의 2인데 이 개수들은 미분을 다 앞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렇지? 여기 2분의 1 아까 2분의 1처럼 다 빠져나가고 이것만 미분하면 되잖아.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미분해서 이렇게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놓고 2분의 1 K의 3분의 2 곱하기 여기 있는 거? 이건 아까 미분하고 똑같이 3분의 1 N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됐죠? 자,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또 그러면 자본에 대해서도 미분해봐라. 자본 한 단위 늘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 얼마냐 해봐라. 그러면 또 어때요? 똑같아. 라운드 K분의 라운드 Q야. 얼마 나와? 이거 전체가 다 동일한 자격으로 미분 안 해도 되지. 그냥 앞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하기 K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3분의 1 뺐으니까 1 뺐으니까 이렇게 나왔어. 구하면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된 것이 이걸 놓고 보니까 이것을 자본 한 단위가 추가로 늘 때 늘어나는 생산량 이걸 갖다 자본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용어로는 경제학에서는 이걸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노동을 늘릴 때 점점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물어보면은 이걸 또 미분을 해. 늘어나냐 줄어드냐 물어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걸 보면은 이게 0보다 커요 작아요 이 값이 0보다 커 작아. 아까 금방 알려드렸잖아. 이건 어차피 0보다 작을 리 없고 0보다 작을 리 없고 0보다 작을 리 없고 의심이 가는 건 이거 하나만 있는데 아까 이건 0보다 작다고 크다고 그랬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붙은 것은 이건 밑으로 내려가면 분모로 들어가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 뿐이야. n의 3분의 2승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0보다 크잖아. 어떻게 해석돼? 이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구해보니까 이 식을 가지고 어떤 의미야 이게?
노동을 더 늘리면 생산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양수값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읽을 때는 아까 미분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편미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분에다가 우리가 편미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호에 해당되는 변수에 해당되는 것만 말고 나머지는 다 숫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 그리고 그대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미분이는 아시겠죠? 한계값입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페이지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자,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영화나 TV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영화나 TV 보듯 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막을 보고 그 뒤에까지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배워야 될 전부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야, 저기 확장해서 그 뒤에까지. 영화에서 한 장면 딱 보여주면 푸른 하늘을 보여주면 어때? 저쪽 구름이 있는 걸 생각 안 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죠? 푸른 하늘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거기만 푸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생각해. 아, 여기서 배우는 것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수학에서 필요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자, 거기 7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써먹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계하고 평균을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는 건데 우리 아까 한계 표시하는 것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y는 여기가 x고 여기는 y다. 그런데 그래프가 지금 거기처럼 이렇게 생겼다. y는 fx가. 그러면 자, 여기 주어진 점에서 여기 주어진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주어진 점에서 이 x제로고 이게 y제로야. 여기서 dx분의 dy 즉 뭐예요?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한 한계값을 표시해봐라.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딱 그리면 돼. 이거다. 표시하면 돼. 접선의 기울기. 자, 이번에는 이것을 표시해보라고 그랬어. 이건 한계니까 접선의 기울기야. 이건.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x로 y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x 1단위당 평균적으로 y가 몇 단위씩 대응되냐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야? 평균입니다.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나눈 평균값. 이건 그래프로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이것은 주어진 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경제학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원리입니다. 평균과 한계. 평균과 한계인데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나눈 평균값은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한 값은 접선의 기울기. 아시겠죠? 접선의 기울기. 변수가 두 개 있게 되면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총량, 등총량 이런 개념이 나와 있네요. 총량.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t는 x, y다. 이렇게 생긴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변수를,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그릴 때 x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t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t. 그러면 이게 지금 종속 변수인데 종속 변수가 명시적으로 축을 하나 할당받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총량 그래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총량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래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요 두 개 변수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x, y.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래프 하나 그려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그려도 괜찮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게 돼요? 아까 그래프 그리는 원리에서 봤죠? 그래프 축에 이게 할당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t가 할당이 안 돼 있잖아, 축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린 그래프야? 축에 할당받지 않은 변수는 그 그래프 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안 변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t 바라고는 그래프가 돼. 맞죠?
그렇잖아. 이건 그래프 그리는 원리일 뿐이야. 그래프 축에 할당받는 변수들만 움직이는 변수고, 그래프 축에서. 이 그래프 위에서 선상에서 움직일 때 이 t값은 안 변했을 거란 말이야. 이것이 움직였고 이건 명식으로 안 보고 있으니까 암묵적으로 본 변수는 일정 불변이니까 이런 그래프를 등총량 곡선이라고 불러. 총량이 일정이 유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총량 곡선. 자, 경제 공부하신 분들 이런 그래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있다. u는 u, x, y 이렇게 생긴 효용함수가 있다. 그러면 효용함수를 그리는데 x를 놓고 여기다 u를 넣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바로 뭐예요? 효용함수지. 이 효용함수는 축으로 이것이 할당이 받았으니까 뭐야? 총량곡선이지. 그런데 여기다가 y를 넣고 그리면 소위 이제 무차별곡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려져. 이것은 u 바로 그렇게 줍니다. 왜 u 바로 그려지죠? 똑같은 논리야. xy 평면에다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것은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가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일정 불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렇게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 원리상.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어니까 당연히 그래도 뭐라고 불러?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가 무차별해? 선호가 무차별하지, 그렇지? 만족도가 무차별한 거야, 이게. 무차별한 곡선.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 등량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등량곡선도 그릴 때 어떻게 해?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NK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려지지. 당연히 이것은 그래프 축의 할당을 못 받았으니까 어때? 이 선상에서는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니까 등량 곡선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경제학 이론을 딱 출발을 할 때 경제학 책에서는 등량 곡선 정의를 딱 합니다. 등량 곡선은 이런 것이고 뭐 이렇게 하죠.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산물의 조합들 어찌고찌고 막 생산 요소들의 조합들, 투입 조합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차별 곡선도 어때요? 무차별 곡선도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동일한 선호를 나타내는 이 소비재의 조합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아한 설명일 뿐이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수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니까 동일하게 그릴래야 안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을. 자, 거기 그 8페이지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총량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총량 그래프인데 총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dx분의 dt를 한번 표시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표시하죠? 접선의 기울기잖아.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했으니까 어때? 접선의 기울기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표시해봐라. 그러면 어때?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돼. 그런데 이걸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체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한계값이란 말이에요. 무슨 한계값이야? x가 추가로 한 단위 늘어날 때 늘어나는 총 어떤 것을 변화인데 이건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 지금 기호로만 표시해놨지.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한계값이 점점 체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익 정보의 수익이야, 비용이야? 이론은 모르지만 수익이야에서 비용이야 되겠어. 체감이니까. 체감이니까. 수익이야 되겠지. 이건 모르지만 분명히 수익 곡선일 거야. 수익을 나타내는 곡선일 거야. 여러분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효용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수익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짜맞춰진 거야. 지금 여기서 체감하도록. 짜맞춰졌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만약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번에는? 체증이야, 체감이야? 체증이지. 그게 무슨 그래프 해야 돼? 이건 비용 그래프 해야 되지. 그렇지. 비용 그래프니까 분명해 이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이면 이제 안 변하지. 그렇지? 똑같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불변이 되는 것이고.
자, 등총량 곡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총량 곡선일 때는 예를 들어서 x, y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제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 이 규칙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접선의 길이를 접선 하나 그랬다고 해봅시다. 수학을 어떻게 표시하죠? 접선은 미분값이니까 뭘로 뭘 미분한 거야? x축에 있는 변수로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한 거야. dx분의 dy야. 어디에서? 이게 무슨 선이야? t바선이라고 이 함수에서 그린 거니까 지금. 그러죠? 이게 암묵적으로 고려됐으니까 등총량선이야 이게. 그런데 이게 수익인지 비용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 그래프가. 자,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야. 어디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 경객체가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등총량선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죠. 접선의 기울기 이런 얘기입니다. 등총량선에서 접선의 기울기. 지금까지 논리를 다 읽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대로. 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읽냐면 절대값을 딱 취한 다음에 이렇게 읽어. 이 순서로 y로 계산된 x의 한계, 이게 수익인지 비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y로 계산된 x의 한계 뭐야 이게. 이 값이 무슨 게 아시겠죠? y로 계산된 x의 한계 뭐 이 순서를 읽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좌우지간 그렇게 읽는다고 합시다. 그 밑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x값을 갖다가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 이 값이 늘어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체증에 체감에. 체증이야, 체감이야? 체감이지. 그러므로 이건 수익선이야, 비용선이야? 체감이니까 수익이지. 자, 여러분이 경제학을 갖다가 한 번이나 쭉 보신 분들, 등총량선 이렇게 생긴 게, 무차력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무차력선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무차력선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 체감하는 걸 짜맞춰 놓고 있는 거야. 왜? 아까 한계 효용이 체감해야 되듯이 수익정보니까 한계 대체율도 어때? 체감해야 된다고. 이게 엄밀하게 읽어보면 이런 거잖아. 이게 여기다 지금 무차력선이 U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 Y로 계산된 X의 한계 효용 정보야 이게. 그렇잖아. Y로 계산된 X의 한계 효용 정보. 뭔 말인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어렵잖아. 이런 말이야.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효용이 100이라고 해봐. X를 1단위 소비를 더 늘려. 이게 사과라고 하고 이게 배라고 해봐. 사과를 하나 더 먹으면서도 효용 100을 유지하려면 배는 더 먹으면서 덜 먹어야 되겠어. 사과를 하나 더 먹으면서도 효용 100을 유지하려면은 배를 덜 먹어야 되겠어, 더 먹어야 되겠어요? 덜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것은 이게 예를 들어 2가 나왔다 그 말은 뭐야? 사과 하나 먹으려면 배 2개 빼야 효용이 똑같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하나 먹은 것은 배 2개 먹은 것도 효용이 어때요? 똑같아. 아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MRS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과 2개, 배 2개 먹고 사과 하나 덜 먹으나, 사과 하나 더 먹고 배 2개 덜 먹으나 어때요?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 한계 대체율 X, Y 이렇게 썼단 말이야. 한계 대체율이야 이게 알고 보면. 그렇게 이렇게 되면 한계 대체율이 오보고 있는 거야. 체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경제학 책에서는 이렇게 생겼으면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수익 정보야. 아시겠어요? 수익 정보. 근데 실제 보면 수익 정보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것만 등량선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왜 그럴까라고 의심을 가져보면 이 균형 원리를 딱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어요? 맞춰주고 있어.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벼워 머리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러고 생긴 것이 아니라 생산함수도 이렇게 생겼어. 이게 노동량이고 이게 생산량이라면 이렇게 생겼어. 생산도. 왜? 체감해야 되니까. 이걸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라운드 n분의 라운드 q가 되겠지. 그렇지? 노동만 추가로 1단위 늘어날 때 늘어나는 생산량, 이걸 갖다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부르는데 체감해줘야지. 수익 정보니까. 그렇잖아요? 기업이 얻어내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은 꼴을 왜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론이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 원리는 아주 활용성이 높은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써먹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면 1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프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한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까지 넘어와야 돼요? 무조건 한계 정보까지 넘어와야 돼. 그렇잖아요. 무조건 어떤 것이든 출발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한계 정보까지 딱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그래프들도 그러니까 다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모든 경제학의 출발 시작할 때 보면 무조건 처음에 총량 그래프가 나오고 또는 등총량 그래프가 나오고 그런 걸 갖다가 한계 정보를 거기서 유도를 한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어때요? 최적화 이론을 적용했을 때 최적 균형값이 어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책이 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 그 순서를 왜 따르겠어요? 바로 한계주의 원칙을 밟아가는 순서야 그게. 수익 쪽에서도 총량, 한계량 찾아내고 수식으로도 찾아내고 그래프도 그려내고 비용 쪽에서도 총량, 한계량까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럼 두 개 합쳐서 어때? 한계 정보 가지고 함의성, 활성 규정 딱 찾아내고 그럼 가지고 응용해서 뭐 수요곡선도 유도하고 공곡선도 유도하고 책은 다 일관되게 이렇게 생겼어. 경제학 책은 다 똑같아. 그걸 머릿속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아 지금 어느 작업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상상을 해가면서 하면 훨씬 더 어때요? 가볍게 갈 수 있어. 그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우시는 걸 갖다가 잘 염두를 해두시면서 책을 읽으셔봐. 자 거기 1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거야.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래프 마지막 단계 그래프는 어디로 와 있어야 돼? 한계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런 거 가지고 이 얘기를 끄집어내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끄집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대개는 근데 습관적으로 경제학 책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계 정보를 끄집어내기 직전에 평균 정보까지 동시에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대체 평균과 한계 그래프가 대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놨죠. 일단은 한계와 평균을 파악할 때는 평균 중심으로 파악한다. 아시겠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평균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먼저 보시면 그 예가 나와 있죠. IQ 평균이 20인, 평균 IQ가 20인 영재 돼지야. IQ가 20이니까. 돼지치고는 영재 돼지 집단에 새로운 영재 돼지 한 마리가 더 들어왔는데 이 평균이 알고 봤더니 21이나 됐어요. 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평균을 경제학에서 에버러지라고 A로 쓰니까 에버러지 IQ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평균 IQ가 얼마냐면 120이었어. 이때 이 집단의 돼지는 N마리야. 근데 여기에 돼지가 한 마리 추가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평균을 또 내봤어. 평균 IQ를. 그랬더니 이게 N 플러스 1마리의 돼지인데 이랬더니 평균이 얼마가 됐냐면 121이 됐다. 자, 그러면 이 돼지의 IQ는 얼마나 될까? 우리 관심은 이겁니다. 자, 이 돼지 IQ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돼지가 들어오기 전에 총 IQ, 토탈입니다. 총 IQ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20 곱하기 N이지. 평균이 120이니까, 120이 아니라 20. IQ, 진짜 영재 돼지 만들려고 그러네. 20. N마리니까 20 곱하기 N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 IQ 이것은 N21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이 돼지 IQ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겠지. 빼. 이 차이가 바로 얘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떤 것이 일단이 늘어날 때 그것 때문에 변화된 총량의 변화량을 뭐라고 불러? 한계량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므로 얘 IQ는 사실상 얘 IQ지만 얘로 봐서는 우리 정보로 봐서는 이걸 무슨 IQ라고 불러야 돼? 이 차를 한계 IQ라고 불러야 되지. 얘 IQ가 한계 IQ야 말하자면.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한계 IQ와 평균 IQ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IQ가 여기처럼 뭔가를 하나 늘려놓고 평균치를 계산해 봤더니 평균치가 높아졌어.
그러면은 과거의 평균치에 비해서 새로운 평균치가 이렇게 더 높아졌다면 이것은 과거의 평균치하고 얘 새로 들어온 것, 얘가 뭐라 한계값이죠? 한계값을 비교해 볼 때 뭐가 더 커? 뭐가 더 커? 한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평균을 깎아먹었지, 한계가 적어서. 같으면 같아. 아시겠죠? 이 규칙이 대원칙이야. 한계와 평균 관계를 표시하는 대원칙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죠. 그래프를. 추론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어떤 대상을 움직일 때 평균하고 한계를 그리는데 평균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평균이 생겼어. 한계는 이쪽에서 보면 대상을 갖다가 늘릴 때 평균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지. 그러므로 한계는 이것보다 어때서 높은 데 찍혀 있어야 되지. 그러잖아. 이게 대상이니까. 대상을 늘릴 때 평균이 높아졌으니까 이 평균보다 한계는 더 높아야 되잖아. 그렇게 평균을 끌어올린 거지. 여기서부터 또 어때? 또 늘리면 평균이 또 올라갔으니까 이것보다도 한계가 더 높은 거지. 그렇지? 새로 들어온 값이 더 높은 거라는 얘기잖아. 높아져.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계가 이것보다 더 높은 값으로 쭉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점으로 찍어보면 쭉 점으로 찍혀 있을 거야.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평균이 떨어져 내려오니까 어떤 대상을 늘리면 평균이 떨어져 내려오니까 한계는 평균보다 어때? 더 밑에 있어야 되겠지. 그걸 깎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규칙이잖아. 평균이 떨어져 내려오면 평균이 떨어져 내려오면 어때? 평균보다 한계가 작다. 이 규칙이잖아. 떨어져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그리자. 이렇게 한계를 이렇게 그려져. 경제학에서는 한계값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언제나 한계는 사실은 어떤 거 하나를 미분한 상태죠. 그래 한계가 나오지.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또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도록 2차 미분 가능하다라고 항상 전제를 합니다. 2차 미분 가능하다. 그래야 극대인과 극소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 한 번 해서 또 한 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왜 2차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찌해야 돼?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아까 미분이라는 게 어떤 거야? 미분이라는 것이 우리 그래프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값하고 그 옆에 있는 값하고 두 개를 딱 연결한 걸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 값을 찾는 거잖아.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값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릴 수가 있어 없어? 못 그리지.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빵꾸가 딱 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이 옆에 있는 값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옆에가 없어. 못 구하잖아. 이게 미분 불가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려면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연속이어야 돼. 끊기는 데 없어야 돼. 동시에 또 뭐가 없어야 돼? 꺾이는 게 없어야 돼. 꺾이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그리려고 그러면은 이쪽에 따라버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져 버리지. 그렇게 다른 값을 가지게 되잖아. 꺾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이고 곡선이어야 돼. 경제학은 언제나 2차 미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그러면 1차 미분으로는 이 값을 또 한 번 여기다 미분을 또 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 연속이면서 부드러워야 된다고. 그러려면 언젠가 한계와 평균은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어디서 만나고 지나가야 될까? 평균의 꼭지점을 지난다. 한계는. 왜? 평균이 꼭지점에 대해서는 한계값이 순간적으로 평균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계와 평균이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한계가 평균이 떨어지는 데서 만나면 이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왜? 평균과 한계가 똑같은 애 다음에 한계가 평균이 떨어졌단 말은 거짓말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올라갈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 평균과 한계가 똑같은 애 다음에 평균이 올라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한계와 평균이 똑같은 한계 평균이 똑같으려면 평균이 꼭지점이 순간적으로 안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평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한계는. 이제는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지. 평균 한계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뭔만 그리면 돼. 일단 평균 그래프만 그리면 한계 그래프 그리는 건 시군적 먹기지. 그렇지? 그 원리대로 쭉 그려내면 돼. 그 원리대로. 자, 그래서 항상 평균이 기준이야. 그런데 이걸 놓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분명히 맞아. 한계는 평균의 꼭지점을 지나. 그런데 평균이 한계가 올라간다고 평균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지. 그러잖아. 또 평균이 떨어진다고 한계도 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평균이 올라간다고 한계가 꼭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규칙은 없어요. 무슨 일 아시겠죠? 이런 규칙은 없어. 언제나 통하는 규칙은 이 규칙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 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알아. 곡선의 형태를.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게 수익 그래프예요? 비용 그래프예요? 다시 균형 원리 한번 또 적용해 보는 거야. 수익이야, 비용이야? 궁극적으로 한계값이 체증하고 있어요, 체감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이게 한계값이잖아, 이미. 다시 얘기하면 이 대상을 늘릴 때 D 대상분의 DM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대상 늘도록 한계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늘어나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접선거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때? 체증하고 있지. 이렇게 생겼으면 비용이야 돼? 수익이야 돼? 비용.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기업의 비용 곡선이라든지 이게 다 이렇게 생겼어. 이 원리를 쫓고 있기 때문에 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이 그래프는 분명히 뭐예요? 궁극적으로 체감하고 있죠. 떨어져 내려오지. 한계값이. 그렇게 되면 수익 그래프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는 한계 효용과 평균 효용 관계라든지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성 관계라든지 이런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어. 그게 다 체감하는 꼴을 하고 있는 그런 규칙들이 적용되는 그래프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곡선인 경우만 보지 말고 직선인 경우도 한번 봐보죠. 직선인 경우. 직선인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평균이 안 변하면 어떻게 생겨? 한계도 평균하고 똑같아. 생기지? 평균이 안 변하면 한계 평균이 똑같이 글지 대상 늘려도 평균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평균이 이렇게 가면 한계는 어떻게 가야 돼? 자, 일단 첫 단위는 한계나 평균이나 총량 다 똑같지, 그렇지? 그러잖아. 첫 단위는 첫 번째 하나 늘린 값이나 그건 평균 값이나 총 얻은 것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똑같이 출발해. 여기서부터 한계는 어떻게 돼야 돼? 평균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계는 올라가고 있어야 돼.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야 되느냐? 직선일 때는 꼭 기울기가 배가 되도록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 자, 똑같은 율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돼지가 새로 들어가지고 돼지 IQ를 갖다 일씩 계속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균 IQ를. 그러면 5마리 있을 때 한 마리 들어올 때 IQ를 1 올린 돼지하고 10마리 있을 때 IQ 1을 올린 돼지하고 누가 더 훨씬 더 평균보다 더 높은 IQ를 가지고 있어요? 10마리 있을 때죠. 그러죠? 바로 그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상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똑같은 양은 평균을 늘리려면 평균과 한계 갭이 어찌해야 돼? 훨씬 더 커져야 돼. 이 원리야. 그래서 벌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국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어때? 이것이 바로 비용 그래프잖아. 체증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비용 그래프인데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비용 그래프, 뭐 기업 요소 비용이나 요소 수요나 그런 데 나오는 그 요소 시장 이론 보면 다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일단 평균을 여러분이 잡아내면 한계 그리는 건 쉬워. 평균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생길까? 한계가. 똑같이 적용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건 여러분이 독점 시장 배우게 되면 독점의 한계 수익과 평균 수익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가. 이것도 이것의 2배야. 직선이면. 기울기가. 아시겠어요? 그런 기하학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직면하고 있는 그래프 꼴은 이거 아니면 이것 중에 하나야. 분명히. 그래프 보면 이 중에 하나야. 이 중에 어떤 게 적용됐을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와 평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쭉 넘기셔서 어디로 가냐면은 12페이지 가봅시다. 자, 12페이지로 보시면은 거기 탄력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탄력성 한번 봅시다. 자, y는 fx 이렇게 봅시다. 이 그래프가 생겼어. 봅시다.
자, 탄력성은 이런 겁니다. y의 x 탄력성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y의 x 탄력성이야. 이 개념을 끌어들인 사람은 마샬인데 물리학의 탄성도에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탄력 거기 그 15페이지 보시면 탄력성 해석에서도 탄성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낙하. 공을 갖다 딱 떨어뜨리면 그것이 탄성도에 따라서 어때? 1이 나올 때도 있고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어때? 공이 어떻게 튀는가? 그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자, 그렇게 원래는 탄성도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작용 반작.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은 이 x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인 변수야. 이것이 반응 변수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y의 x 탄력성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반응의 원인 탄력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고 가격이 변하는 것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 반응이야.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어떤 탄력성이든 이 규칙대로 그냥 정의만 하면 돼. 이건 약속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것은 x의 변화율로 원인 변수의 변화율로 y의 변화율, 반응 변수의 변화율을 나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변화율이 5%인데 10%다 그러면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2가 무슨 의미예요? 이거 변화율 1단위에 대해서 y 변화율이 2단위 반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반응률이 어때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원인 변수의 변화율보다 반응 변수의 변화율이 2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2란 얘기는. 1이 되면 어때요? 똑같다는 얘기야. 충격과 반응률이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까 공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이 여기 튀었다가 공 떨어뜨리니까 바닥에서 바운드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탄성도가 1이면 제2치까지 딱 올라와. 놓아도 계속 이렇게 뛰어. 1보다 작으면 어때? 충격보다도 반응이 더 밑에 조금 나오니까 이렇게 돼. 계속 뛰다 보면 어때? 쭉 떨어져서 바닥으로 굴러가겠지. 탄성도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크면 어떠냐면 하늘로 올라가겠지. 그렇지. 이렇게 지금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 변화율분의 y 변화율이면 x분의 델타 x, y분의 델타 y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 곱하기 y분의 x가 됩니다. 탄력성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이 이렇게 돼요. 원인 반응을 표시하는 게 탄력성인데 이걸 갖다가 이 가운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면 인과를 미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차분이지만 미분이 차분 구분 없이 우리는 쓰니까 인과를 미분 관계로 한번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를 평균 관계로 어때요?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써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야 이걸. 이것이 바로 탄력성 개념이야. 그러니까 탄력성은 한계하고 평균하고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탄력성이야.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 점에서 y의 x 탄력성을 표시해봐라. 그러면 여기 지금 평균 한계도 들어있고 평균도 들어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기하학적으로 한계는 어떻게 표시해? 한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접선의 기울기 무조건 그려. 이거야. 이게 바로 dx분의 dy야. 한계. 자, 평균을 표시해야 되겠는데 평균은 어떻게 돼? 주어진 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를 표시해. 이게 한계, 평균이야. x, y, 평균이야.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dx분의 dy 곱하기 y분의 x는 dx분의 dy는 저기 그대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바로 그 가치가 뭐예요? 한계값 맞아. 즉 원점을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그리고 이 값은 뭐에 해당돼요? 평균값 뒤집어 놓은 거고 똑같이. 여기는 x분의 y인데 여기는 y분의 x잖아. 그러니까 한계 평균을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균분의 한계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것은 탄력성은 뭐냐? 어느 점에 탄력성을 구하라고 그러면
평균분의 한계를 일단 여기서는 구하는 건데, 그러나 그래프마다 한계분의 평균이 될 수도 있고 평균분의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서는 안 돼. 왜라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관계를 수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보여주는 것은 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외워야 돼? 탄력성은 이런 정인데, 원인 반응인데, 읽을 때는 이렇게 있고, 약속이, 이건 분명히 규칙이니까 이건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가운데 안 거치고 이렇게 넘어간다. 아시겠어요? 인과를 미분으로 한번 표시해주고 뒤집어서 평균을 한번 곱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일단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외우고 계셔. 도구로서 써먹게 내용에서. 그런 다음에 이놈을 그래프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 아,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평균과 한계가 무슨 관계야, 이건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하학으로 연결할 때는 무조건 찾을 때 어떻게 해? 평균은 원점을 연결해 직선의 기울기니까 원점을 연결해 직선의 기울기 한번 딱 그려놓고,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름을 놓고 여기다 대응을 해보면 한계분의 평균일지 평균의 한계일지 그게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길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보면 순식간이야. 이것은 아시겠어요? 저도 외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외우고 있는 게 그냥 적용하시면 돼.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는 보면 탄력성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는 지금 평균분의 한계라고 나왔잖아. 그렇지? 평균분의 한계니까 평균은 플러스인데 한계는 마이너스니까 탄력성이 어때? 의문값을 가지지. 의문값을. 1보다는 커,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어. 그렇게 물어보면 무엇을 비교하는 거야, 이제? 평균분의 한계인데 좌우지간 절대값이 크냐 작냐 1보다 물어봤으니까 이기울기하고 이기울기를 갖다가 절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비교해보는 건데, 평균은 기울기하고 한계의 기울기 어떤 게 더 가파라 보여? 어떤 게 더 가파라 보여? 평균이 조금 더 가팔라 보이지, 길지? 아니에요? 비슷비슷해?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선에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봅시다. 수요공급선에서. 자, 공급선이 이렇게 생겼어. 공급선이. 그러면 여기 대응되는 값이 Q0, P0야. 여기서 뭘? 공급의 가액 탄력성을 구하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dP, dQ 이렇게 한번 쓰고 어떻게 해요? QP 이렇게 한번 쓰란 말이야. 인과를 한번 쓰고, 이건 수량이니까 그냥 스페셜인 거야. 그 다음에 뒤집어서 평균치를 써줘. 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한계의 관계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알려준 거야. 접선의 기울기 무조건 하나 그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시돼? dQ분의 dP야. x축에 있는 변수를 y축에 있는 변수를 미분은 미분값이야, 이게. 그 다음에 원점을 이용해 직선의 기울기 하나 찾아.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Q0, P0지. 사실 Q 이거 나눈 거잖아. 평균치를 하나 찾았어. 평균을. 그럼 여기 대응해 보니까 어때? 이것은 이 기울기하고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이게. 여기는 어때? 일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알고 보니까 뭐가 돼? 한계분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서술적 방법, 수리적 방법, 기하학적 방법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를. 그렇죠?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자, 근데 보니까 둘 다 양수니까 또 0보다는 크네요. 그렇죠? 0보다 크지. 평균과 한계 중에서 뭐가 더 가파라? 기울기가. 평균이 가파르지? 그러니까 이거 1보다도 크다는 얘기야. 1보다도. 이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약 공급선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뭐 어떻게 얼마겠어? 이건 탄력성이. 탄력성이 얼마겠어? 여기 탄력성 구해봤자 얼마 나오겠어? 한계분의 평균이니까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고 평균은 원점의 직선의 기울기인데 어때 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1.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이것은 어때? 기울기는 다르지만 또 마찬가지지. 다 1이야. 기울기는 다르고 탄력성이 다 똑같아. 1로 다 똑같아. 이렇게 적용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공급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했어? 여기 탄력성 1보다 커자고.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 하나 그리고 원점을 직선의 기울기 하나 그려. 뭐가 더 커? 원점을 직선의 기울기. 탄력성 1보다 커. 평균이 더 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평균,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한계의 조합이다. 아시겠죠? 그러지, 한계값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탄력성을. 한계와 물론 관련은 있지만, 평균이 또 그 안에 뒤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모르면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페이지 나와 있는 자연 로그,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연 로그. 로그입니다, 로그. 자, 로그는 로그 성질만 이용하려고 그래요. 로그 성질을 뭘 이용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야. 어떤 변수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여기에 별량을 딱 취하면 이것은 뭘로 읽냐면 x분의 델타 x로 읽어. 왜 그런가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알겠죠? 여기부터 이용해 먹는 거야, 우리는. 저도 왜 그런지 몰라. 아시겠죠? 필요가 없어, 이거. 우리는 여기부터 이용해 먹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변화율로 읽어라. 그럼 로그를 어떨 때 써먹겠어? 이 성질을 이용한다면. 로그는 어떤 율 대 율, 어떤 율과 율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써먹는 게 로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로그를 배우셨다면 로그 이렇게 썼지. 로그 x 이렇게 썼잖아,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는 로그를 ln이라고 썼죠. 이걸 자연 로그라고 부릅니다. 자연 로그를 쓰는 이유는 사실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초월함수라고 자연대수라고는 이 값이라고 하는 거 혹시 배우셨어요? 이게 바로 자연성장률을 구할 때 써먹는 거야. 근데 경제학에서 성장률이나 또는 아니면 이 연속복리를 갖다 계산할 때 이 함수를 이용한다고, 이 변수를. 그때 이런 것을 없앨 때 로그를 써먹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려고 써먹는 것이 자연 로그인데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 로그를 쓰면 이것을 어때? 이 로그가 훨씬 더 편리하게 생겼지. 두 자만 쓰면 되니까 그냥 편리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어. 이 의미 자체를 왜 써먹냐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계는 안 써먹으니까 어차피. 그냥 이런 로그, 이것도 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로그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죠? 로그 성질. 그 규칙만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y는 x 곱하기 z. 그래서 로그를 취해. ln y는 ln x 곱하기 z. 그럼 로그를 취하면 ln x 플러스 ln z. 곱하기는 플러스로 풀려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로그를 취하면. 자, 두 번째. y는 z분의 x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n y는 양변에 ln을 취하는 거야. z분의 x. 왜 그러는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시간 낭비야. ln x 마이너스 ln z. 분모가 마이너스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y는 x의 제승. 어떻게 되냐? ln y는 ln x의 제승인데 이렇게 생기면 넘어갑니다. z ln x 이렇게 돼. 그냥 내리가 계수처럼. 자, 사실은 원래는 이것 때문에 많이 써먹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의 10승이라고 해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엄청 복잡하겠지,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ln y는 10 ln x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 x, y로 해서 x의 10승을 표현하면 복잡해지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ln x로 취하고 ln y로 오면 이제 뭐가 돼? 기울기가 10인 그냥 직선일 뿐이지, 그러지? 직선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건 승이 붙어서 곡선일 텐데 직선으로 만들어지잖아. 이럴 때 써먹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조작이가 쉬워져. 그래서 바로 선형으로 만들 때 써먹는다고 그래. 선형으로 만들 때.
근데 우리는 이제 계량이나 이런 거 할 때, 추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써먹는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야. 우리 여기 배우는 목적은. 자, 우리 목적에 맞게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들었던 아까 효용함수 한번 생산함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생산함수 2분의 1, n의 3분의 1승, k의 3분의 2승이라고 해봐요. 로그 한번 취해봅시다. ln q는 ln 2분의 1, n의 3분의 1승, k의 3분의 2승.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 다 플러스로 풀려나가야 되겠죠? ln 2분의 1 플러스 ln n의 3분의 1승 플러스 ln k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치 적용. 세 번째 치. ln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ln n 플러스 3분의 2 ln k. 여기까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가? 이걸로 요것을 편미분 한번 해봅시다. 편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라운드 ln n분의 라운드 ln q. 얼마 나와요? 이게 로그 붙어 있어도 이 전체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x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그냥 전체로 싸자면 변수일 뿐이니까. 이거 그냥 변수일 뿐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거 상수니까 미분 하나만 하지? 0이지?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 취급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편미분 할 때는. 이게 0이야 이것도. 그럼 이것만 미분하니까 계수값만 남고 어때? 자기 자신은 1-1 하면은 0 나오고 0승은 얼마야? 무조건 0승은 1이지. 그러니까 딱 이것만 남어. 3분의 1 이것만 남어. 이걸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x의 변화율로 n의 변화율로 q의 변화율을 나눈 거잖아. 변화율로 변화율을 나누면 이게 뭐예요? 탄력성이야. 이게 q의 n 탄력성이라고. 이것이 아까 그랬잖아. n의 변화율로 q의 변화율을 나눈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말이잖아. 우리 탄력성을 구할 때 이걸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성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소비가 있는데 수요라고 하는 것이, 수요를 Q로 봅시다. Q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 30. 예를 들어서 QX라고 봅시다. P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PY의 3분의 1승, I의 자승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XJ의 소비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거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구하시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DPX, DQX, QX, PX 이렇게 구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어때?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곱해줘야지. 이런 또 곱해서 구해야 되지. 이게 쉬운 작업이겠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로그라는 규칙만 알면은 눈으로 구하지. 왜? 이것은 이거니까. 라운드 ln px분의 라운드 ln qx니까. 그렇잖아요. 얼마 나와? 이거 눈으로도 로그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로그 치는 거 그냥 푸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쭉 풀리는 것 뿐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개수가 되는 거잖아. 이거 다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래서 ln 30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ln px 플러스 3분의 1 ln py 플러스 2 ln i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자, 라운드 ln i분의 라운드 ln qx. 그렇다면 이걸 만약 소득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얼마 나와? 소득 탄력성은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그래서 사치제구나. 판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제니까 사치제구나. 이런 걸 구할 때 여러분들이 곱과 승으로 되어 있는 식이 나오면 혹시 로그를 쓰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얼른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그의 활용도야. 로그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보냐면
17페이지 동차함수하고 동주함수 거기 보도록 합시다. 동주함수까지는 여러분이 볼 필요가 없고 동차함수만 성질을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y는 어떤 함수가 y는 f의 x1, x2, xn 이렇게 생겼을 때 수학자들은 함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다가 모든 원인 변수를 전부 다 람다 배식을 변화시켜봐. 그러면 이렇게 돼. 람다 x1, 람다 x2, 람다 x3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람다 x1. 전부 다 람다 배식을 전부 다 곱해주는 거야. 똑같이. 그랬을 때 이걸 쭉 풀으면 혹시 이렇게 안 나올까? 람다의 k승 y라고 나오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이것을 함수를 연구하는 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K차 동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불러. K차 동차 함수.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동차 함수 성질을. 자, 이걸 한번 봅시다. Q는 아까 본 2분의 1, N의 3분의 1승, K의 3분의 2승. 이거 몇 차 동차냐? 보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쪽에 있는 것에다가 N 대신에 람다 N, K 대신 람다 K 놓고 쫙 전개를 해봐. 이렇게 나오는지. 2분의 1, 람다 N의 3분의 1승, 람다 K의 3분의 2승. 정리를 했어. 2분의 1, 람다의 3분의 1승, N의 3분의 1승, 람다의 3분의 2승, K의 3분의 2승. 그래서 람다만 앞으로 쫙 뺐더니 람다의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2분의 1, N의 3분의 1승, K 3분의 2승. 뭐가 나와요? Q지. 이렇게 딱 정리됐더니 람다 Q가 나왔네. 몇 차 동차야? 1차 동차. 이 1차 동차야.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1차 동차, 이 동차성을 어디다 써먹느냐? 바로 우리가 경작에 써먹을 때는 동차함수 그러면 생산함수에서 나옵니다. 생산 동차함수 나와. 생산함수에서 규모의 보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할 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생산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야. 아시겠어요? 생산 효율성.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함수가 Q는 QNK인데 이것이 1차 동차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2배 넣고 여기도 2배 넣으면 이게 몇 배 나와야 돼? 1차 동차니까 똑같은 비율로 딱 나와야 되지. 그러잖아. 람다 집어넣으면 람다배 나와야 되잖아. 2배. 노동과 자본을 생산 투입물들을 2배씩 다 집어넣었더니 생산물도 2배 나왔어. 그러면 효율성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1차 동차는 효율성 불변이야. 규모에 대해서. 효율성이 불변이다 이런 얘기야. 만약 2차 동차하면 어떻게 되겠어? 2배 넣었더니 4배 나오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어때? 2차 동차라고 한다면은 생산을 늘리면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야. 생산을 늘릴수록.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되면 경제가 자연 독점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기 평균병이 탁 떨어져 내려가면서 간단 말이야.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야. 효율성을 이용해서. 근데 경제학에서 이 동차성을 써먹는 또 하나의 방식이 뭐냐면 오일러 정리라고 하는 거야.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수학자입니다. 이 수학자가 정리해 놓은 것을 경제학자들이 갖다 베껴서 써먹는 거야. 응용해 먹는 거야. 자, 오일러는 이 함수를 연구하면서 이런 특성을 발견했어. 어떤 함수가 1차 동차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f의 x제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전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x도 좀 변하고 y도 좀 변하면 z도 좀 변하면 y는 총 얼마나 변하냐? 이게 전미분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x는 사과고 y는 배야. z는 딸기야. 이것은 지불해야 되는 돈이야. 사과만 하나 살 때 100원씩인데 사과를 5개 샀고 딸기 하나 살 때마다 1,000원씩인데 이 1,000원짜리를 갖다가 3봉지를 샀다.
그러면 얼마 더 지불해야 되냐? 이거 계산하는 게 전미분이야. 알죠? 다 변했을 때 추가로 변하는 크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러지. 딸기만 추가로 하나 살 때 늘어나는 돈의 크기. 이게 뭐예요? 아니, 딸기가 아니라 사과. 이 사과 값이지. 의미를 해석해보면 그러잖아. 사과 하나 추가로 살 때마다 더 늘어나는 돈이 바로 사과 값이잖아. 곱하기 사과를 산 양, 델타 X. 플러스 딸기를 추가로 한 달에 살 때마다 더 지불하는 돈의 크기 곱하기 딸기 산 크기. 그럼 이게 딸기값 때문에 더 지불한 크기잖아. 이게 사과 때문에 더 지불한 크기잖아.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돼? 더 추가되는 돈의 크기가 나오지. 이게 전미분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전미분식이야. 이게 더 많다면 이런 식으로 쫙 하면 전미분식이야. 그런데 오일러는 이게 1차 동차면, 특히 1차 동차면 이것은 아무 때나 다 통하는 거야. 이건 일반적인 식이니까. 그런데 오일러는 1차 동차라면 이게 이렇게 풀린다는 거야. 1차 동차라면 y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x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y z로 풀린다는 거야. 이 식을 생각한 것이, 이걸 유도한 것이 오일러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일러 정리야, 이게. 수학에서 오일러 정리.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갖다 그대로 써먹었어. 분배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오일러의 완전 배분 정리야. 오일러 정리 이렇게 생겼어. Q는 F의 NK. 이게 생산함수지. 이게 1차 동차라면 저 식에 따라서 어떻게 풀리겠어? Q는 라운드 N분의 라운드 Q 곱하기 N 플러스 라운드 K분의 라운드 Q 곱하기 K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노동이란 말이야. 이게 자본이고, 노동 한 단위 추가로 늘 때마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불러. 이것을 노동의 한계 생산량 또는 한계 생산성이라고 불러. 이것을 자본의 한계 생산량이라고 불러.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라고 불러. 여기에다가 경제학자 제이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미국의 경제학자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착취론을 배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한계 생산역설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냅니다. 한계 생산역설.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요소의 실질 보수는 그 요소의 한계 생산성과 같다라고 하는 정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끄집어내. 그럼 이렇게 되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노동의 실질 보수야. 실질 보수라는 건 바로 실물의 크기란 말이죠. 보수 실물의 크기. 얘가 수박을 생산했다면 이 마지막 단위 노동이 생산한 수박의 크기에다가 노동을 공급한 양을 곱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얘가 자기가 수학에서 가져가는 자기 몫의 수박 크기야, 이게. 그렇죠? 수박 몇 덩이 가져가냐 이런 얘기야. 이거하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배분해서 딱 가져가면 이게 자본이 가져가는 수박의 크기야. 딱 도움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 둘이 공동으로 일을 기여해가지고 만드는 수박의 양이 정확하게 배분된다는 거야, 양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착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주류 경제학의 생산함수는 다 몇 차 동차냐면 1차 동차입니다. 다 1차 동차야. 고민할 것 없이 1차 동차입니다. 다 생산함수가. 그래서 효율성이 안 변하는 생산함수를 사용하게 돼, 주류 경제학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착취론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수학들을 끄집어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에서 이 경제학 책을 보는데, 볼만한 것들을 다 봤는데, 아마 이 정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데 거의 안 막혀요. 이 정도 보시면. 의외로 너무 적죠, 그죠? 그러죠. 여러분 책을 보시면 복잡한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 수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야. 불과 2시간 정도 강의 분량 정도의 내용만 아시면은 뭐 책을 다 소화할 수도 있고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나가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풀어 나가는 연습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썼어요. 잘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어요.